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주를 보니 그쪽이 우리 애를 잡아먹는 팔자예요. 이 결혼은 안 돼요. 이것은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소연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집안이 좋은 것도 남다른 재능으로 주목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던 것도,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것도 결국 그런 성격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을 만난 건 대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같은과 친구의 소개였고, 처음 만난 날 두 사람은 캠퍼스 벤치에 앉아 해가 질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한 고백도 극적인 순간도 없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었고, 그 편안함이 어느 순간 사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4년을 함께 했습니다. 졸업이 다가올 무렵 준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소연은 긴장됐지만 기뻤습니다. 밤새 옷을 골랐고 작은 선물을 두 손에 들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의 어머니 최수옥은 소연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인사를 받으면서도 웃지 않았고 차를 내오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거실을 채우던 그때 수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내가 사주를 좀 믿는데 생년월일이 언제예요?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옥은 수첩에 숫자를 적었고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리가 마무리됐고 소연은 준혁의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별일 없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2주 뒤 준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준혁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사주를 봤다고, 유명한 선생을 찾아가셨다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소연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냐고. 준혁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네 사주가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라고 나한테 헤어지라고 하셨어. 소연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잡아먹는 팔자, 태어난 날짜, 몇 글자로 한 사람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소연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준혁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소연은 알아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한 달, 2달. 준혁의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소연은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그저 준혁이 스스로 선택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어느 날 친구 정다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말을 고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전했습니다. 준혁이 선을 봤다고, 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와 만나고 있다고. 소연은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감정이 가슴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 병이 비워질 무렵 소연은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씻고 밥을 먹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의대 편입. 잡아먹는 게 팔자라면 차라리 암이나 잡아먹겠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소연 자신도 몰랐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순간부터 소연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소연이 의대 편입을 결심했다고 해서 삶이 바로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심은 순간이지만 현실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연에게는 돈도 든든한 배경도 옆에서 응원해줄 가족도 없었습니다. 소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의대 편입은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시험 중 하나였고 준비 기간만 최소 2년이었으며 그 2년 동안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낮에는 학원 조교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자정이 넘었고 씻고 나서 책상에 앉으면 새벽 1시였습니다. 그렇게 2~3시간을 공부하다 쓰러지듯 잠들고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친구 정다인이 어느 날 소연의 고시원 방을 찾아왔습니다. 좁고 낡은 방, 책상 위에 쌓인 문제집들, 냉장고 대신 창틀에 올려둔 두부 한 모를 보고 다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이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런 눈으로 봐? 나 불쌍한 거 아니야. 다인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의대냐고 소연은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잡아먹는 팔자래. 그럼 제대로 잡아먹어야지. 암이라도. 농담처럼 말했지만 다인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인은 아무 말 없이 편의점 봉투에서 캔맥주 2개를 꺼내 하나를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두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다정한 위로였습니다. 첫 번째 편입시험에서 소연은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크게 모자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끗이 부족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한 날 소연은 학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5분 동안 세면대를 붙잡고 서 있다가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에 준혁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인이 조심스럽게 전했고 소연은 그렇구나 라고만 했습니다. 준혁의 결혼 상대는 수옥이 소개해준 여자 김서윤이었습니다. 집안이 반듯하고 조용하고 무엇보다 사주가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수옥은 오래 기다렸던 것을 이제야 이룬 사람처럼 결혼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소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준혁에 대한 감정보다 수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생년월일 몇 글자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확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원망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감각에 가까웠습니다. 그해 가을 두 번째 편입시험을 치렀습니다. 발표날 소연은 혼자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의대 생활은 편입 준비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주변 동기들은 소연보다 어렸고 체력도 집중력도 달랐습니다. 소연은 나이가 주는 불리함을 시간으로 메웠습니다. 남들이 6시간 잘 때 소연은 4시간을 잤고 남들이 쉬는 주말에 소연은 실습실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본과를 마치고 인턴을 마치고 레지던트 4년을 버텼습니다. 전공은 처음부터 바꾸지 않았습니다. 종양외과였습니다. 대학병원 종양외과 전문의. 그것이 한소연이 스스로 써낸 팔자였습니다.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가 된다는 것은 삶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소연은 매일 아침 7시에 병원에 도착했고 퇴근은 저녁 8시를 넘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수술이 길어지면 10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밥은 대부분 병원 구내식당에서 혼자 먹었고 주말에도 당직이 없으면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오전이었습니다. 외래 진료를 시작하기 전 간호사가 오늘 신안 목록을 건네주었습니다. 소연은 차트를 훑으며 진료실로 걸어가다가 목록 중간쯤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혁, 만 34세, 대장암 의증, 타 병원 CT 소견 지참, 같은 이름은 흔합니다. 소연은 그것을 알면서도 차트를 든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음 환자를 불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는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연은 0.3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소연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감정의 전부였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최수옥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고 그 표정에는 당혹감과 무언가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의 낯빛은 이미 환자의 것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여윈 얼굴이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소연은 차트에서 눈을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했습니다. 이준혁 환자분 맞으시죠? 앉으세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소연은 잠깐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준혁 환자의 담당 의사입니다. 제대로 불러주셔야 저도 환자로 대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호했습니다. 준혁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옥은 아들 옆에 앉아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잡아먹는 팔자라 불렀던 여자가 지금 흰 가운을 입고 아들의 차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CT 영상을 화면에 띄우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대장암 3기였습니다.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고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절제 범위와 이후 항암 일정, 입원 기간까지 소연은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감정 없이 그러나 성의 있게. 준혁은 설명을 들으면서 가끔 소연의 얼굴을 보았고 소연은 그때마다 화면이나 차트를 보며 시선을 피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진료가 끝날 무렵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수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소연은 잠시 차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일정 조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거절도 아니었고 흔쾌한 승낙도 아니었습니다. 소연답게 딱 그만큼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일어나 진료실을 나가려는데 수옥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준혁은 먼저 나갔고 수옥은 돌아서서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옥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소연은 그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소연은 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다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수술할 거야? 소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해야지. 내 환자니까. 다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참 독하다, 한소연. 소연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독한 것과 단단한 것이 같은 말처럼 들릴 때가 있다는 걸 소연은 10년 동안 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연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 수술 준비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준혁의 수술 일정도 잡아야 했습니다. 흰 가운을 다시 걸치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수옥은 소연을 보고 잡아먹는 팔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소연을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팔자가 그 말을 했던 사람의 아들을 살려야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준혁은 병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무섭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소연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료실에서 차트를 펼치던 손,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하던 목소리,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원망도 반가움도 아닌 그냥 의사의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준혁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눈빛이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옥은 병실 한쪽 보호자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습니다. 아들이 잠든 줄 알고 불을 껐지만 두 사람 모두 깨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옥은 소연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잡아먹는 팔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소연의 표정이 어땠는지 그날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수옥은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도인지 후회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자세로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집도의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마무리하면서 소연은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인지를 스스로 살폈습니다.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긴장은 있었지만 그것은 모든 수술 전에 느끼는 종류의 긴장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복도에서 수옥이 소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연을 향해 걸어오는 수옥의 걸음이 평소와 달리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소연은 멈춰서서 수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옥은 소연 앞에 서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것뿐이었습니다. 10년 전 그 많던 확신과 단호함은 없었습니다. 아들을 수술실에 들여보낸 어머니의 목소리만 있었습니다. 소연은 수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은 그렇게 말하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양의 위치와 범위는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술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필요한 말만 오갔고 소연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연의 머릿속에는 준혁도 수옥도 10년 전의 기억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술에만 집중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완전 절제 완료. 마무리합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고 소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갑을 벗으면서 소연은 손이 떨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수옥은 대기실에서 6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후회를 했는지 수옥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서 버텼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소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회복실로 곧 옮겨질 거예요. 수옥은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깨만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그 옆에 잠시 서 있다가 수옥의 등에 손을 한번 얹었습니다. 준혁이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처음 본 것은 천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수옥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목이 잠겨 말이 잘 나오지 않았지만 소연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옥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수술 들어갔어. 내 수술 끝나고 바로.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묵었던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녁 회진 때 소연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차트를 확인하고 준혁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준혁은 소연이 가려는 타이밍에 말을 꺼냈습니다. 고마워. 아니,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반말로 시작했다가 고쳐 말했습니다. 소연은 차트에서 눈을 들어 준혁을 보았습니다. 잘 회복하시는 게 저한테 고마운 겁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소연의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암 진단을 받던 날도 서윤이 짐을 싸던 날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래 조용히 흘렸습니다. 수옥은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만 한번 꼭 쥐어주었습니다. 퇴원을 이틀 앞둔 오후였습니다. 소연이 회진을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오는 길에 복도 끝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수옥이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문안 올 때마다 들고 오던 과일이나 음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두 손을 모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소연을 보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잠깐 시간 되십니까? 소연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수옥은 의자에 앉자마자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연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수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한 말들,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옥은 말을 잇기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사주가 맞다고 믿었어요. 내 아들을 지키려면 그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른 사람은 떠났고 제가 쫓아낸 사람이 아들을 살렸습니다. 사주가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틀렸습니다. 소연은 수옥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목소리가 잠깐 스쳐갔습니다. 잡아먹는 팔자. 그 말이 소연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밀어붙였는지 수옥은 지금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드님을 사랑해서 하신 거라는 건 압니다.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수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연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수옥의 얼굴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옥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10년 세월이 느껴지는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퇴원한 날은 맑았습니다. 소연은 퇴원 전 마지막으로 준혁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회복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항암 일정과 이후 외래 스케줄을 설명하면서 소연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소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소연이 차트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미안해. 10년 전에도 지금도 내가 틀렸어. 이번에는 고쳐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말이었지만 소연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병원 정원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친 준혁이 로비를 나서다가 정원 벤치에 앉아 있는 소연을 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커피를 들고 햇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 위로 봄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준혁은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소연이 먼저 알아보고 옆자리를 가볍게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준혁이 앉았습니다. 환자복 대신 오늘은 사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외과를 선택한 게 그때 어머니 말 때문이었어? 소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응. 잡아먹는 팔자라길래 그럼 암이나 잡아먹자고 생각했어. 준혁이 소연을 보았습니다. 소연은 웃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고시원 방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여자가 지금 봄 햇살 아래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같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로 웃었습니다. 수옥은 로비 유리창 너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아들의 웃음을 오랫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 순간 수옥은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옥은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주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부당한 말을 듣고 그 말을 원망으로 키우는 대신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10년을 버텼고 스스로 팔자를 고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팔자로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사주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선택의 힘이 어떤 운명의 언어보다 더 오래, 더 깊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잡아먹는 팔자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자가 결국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